홍준표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호남 책임당원 시대가 지금 만명 시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호남도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표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는 호남의 사위입니다. 호남 사위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영원한 화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검사 시절 광주 조폭을 척결했던 그 솜씨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민생 비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호남권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이 호남의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호남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첨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유치를 하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화물의 수출길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물류 수송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에 앞서서 호남에 이런 첨단 산업이 올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을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서 세계로 나가는 길을 저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고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공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 지금 30년 동안 개발이 부진해 가지고 2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찔끔찔끔 국비를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북을 방문해서 새만금은 홍콩식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전부 들어와서 매립하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10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앞으로 50년이 있어도 새만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유치하는 지금 새만금 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500만 인구나 물류 수송할 공항으로는 무안공항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철새 도래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 항공산업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인천에 집중된 여객 물류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에서도 바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뭐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 네. 그거는 100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공항의 경우에 저도 새만금에 굉장히 큰 허브 공항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앞으로는 이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통수단이고 또 요즘은 뭐 무인 비행기, 드론 비행기 이런 것까지도 생길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최소한 그래도 뭐 이래 국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로 직접 닿을 수 있는
전라북도에 공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내선이 전개될 것인가. 곧 아마 10년 내에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예.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예. 지금 현대에서는 플라잉카 사업본부까지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플라잉카 시대가 오면 국내선이 사실상 제주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선 공항은 앞으로는 크게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선만 하더라도 예. 무안공항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전라북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거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순서인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마무리 혹시 하실 거면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하늘길을 열자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방금 그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늘길을 열지 않으면 첨단 산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 달빛 내륙 고속철도 주변에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래 설치해가지고 어디로 수송길을 엽니까? 그거는 나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광주의 공항도 무안으로 이전을 하고 군사공항도 무안으로 가고 방금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으로서 그걸 추진하려면 무안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군사공항도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지금 2,800m인데 그걸 갖다가 최소한 1km를 더 늘려야 됩니다. 3,800m 활주로를 확보해야지 유럽하고 미주 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물 항공기, 대형 항공기, 화물 항공기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거기에 공항시티를, 에어시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 30만 명 인구 규모로. 공항이 있으면 공항 주변에 언제나 도시가 있습니다. 네, 질문해 그래서 주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달빛 내륙고속철도에 반도체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차라리 그 반도체 공장을 무안공항 주변으로 다 몰아가는 게 훨씬 생산을 해서 무안으로 해서 하늘로 수출하는 길이 열리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겁니다. 예.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반도체의 생산 기지가 인천공항으로부터 제법 멉니다. 예컨대 이천이나 평택이나 예. 기흥이나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빛 내륙 철도라는 거는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영역이 영원함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치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예컨대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군위우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위우성으로부터 이 영남과 호남의 경계가 제법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듯이 수도권 업체들이 저는 그걸 꼭 무안의 공항 아까 에어시티라고 그러셨는데 그 에어시티에 바로 공항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업체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업체들이 예. 이제 하는 걸 보면 지금 용인 같은데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예.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서는데 왜 거기에 고집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물류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밑으로 내려올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길을 열어야 예. 되는데 무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안 주변에 무안에 붙어서 있다기보다도 광주 전남 지역에 그런 기지를 공항공단을 나는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하려면 그 기반을 한 5년 동안 하려면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도 전라남도 50년 먹고 살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식으로 예. 설치하는 게, 설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님 제 공약인 반도체 미래 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는데 위치를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또 추가로 논의를 해 보시죠. 예. 근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인천공항이라는 물류도 있지만 그거는 반도체 R&D 인력들이 워낙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 아니 아주 굉장히 그 평이한. 예. 저도 편안하게 주도권 토론에서 네. 그 좀 각 후보님들의 그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공격성이 아니고. 네. 네. 지금 이 호남 특히 이제 그 뭐 전라남북도는 우리나라 이제 그 농업의 그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우리가 그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호남이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소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서 이 농업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도 이제 경남지사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남의 그 농업 발전에 대한 좀 특별한 그 생각이나 좀 전략이 있으십니까? 사실 1차 산업이 대조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1차 산업만큼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선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농업은 거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좀 정대를 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를 억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방금 뭐 원지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보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일본이 지금 6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이 7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박멸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치사율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곧 이게 먹는 알약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도 이제는 한 2년간 코로나로 통치를 K방역하면서 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래 하다가 뒤늦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통한 이 방역, 정치 방역만 없애버리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치사율을 줄이는 최소한 노력만 하면 돼요. 곧 이게 알약이 나온답니다. 농업하고 좀 관련돼서 농업도 마찬가지죠. 네. 농업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나와도 유통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선 해결을 하고 농업은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스마트 농업으로 주로 바꾸면서 주로 그게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다 바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승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 호명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 11분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이제 나토식 핵 공유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씀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바로 아마 차관보가 반박을 하고 바로 번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론 번복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 안 된다.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현실성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핵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럼 내가 그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드린 거죠.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더라도 이거를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딱 해놓고 이걸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결국은 이 협상에서 어느 레버리지가 더 크냐의 문제인데. 됐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압박을 하고 개발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젠 개발이 완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있는 핵을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는데 관여하겠다고 하셨죠. 이제 관여를 요청하겠다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미국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 미국 정부가 네? 그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네. 아직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러나 확장 억제에 한국이 더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네, 그런 예. 발표를 했고. 확장 억제 문제는 지난 30년간 주장하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핵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외교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마지막까지 이제 와버리고 이란이나 뭐 이런 데하고 추가로 내가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교수 봤죠? 두 분이 한 거. 네. 2017년도 제가 그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워싱턴을 갔을 때 미 상원의 군사위원회에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그 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원 군사 소위원장도 찬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미 의회 외교협회 가서 내가 논쟁을 할 때도 안 해주면 우리 핵 개발할 수가 있다. 독일의 슈미트처럼. 네. 그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쭉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거는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핵확산 금지 10조 위반이 아니다. 핵확산 금지 10조라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PT 탈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핵 개발하고 러시아가 하고 중국이 하고 인도가 했어요.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캐슈미르 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미국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한 그 다트머스 대학의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더 교수하고 데일 프레스의 이 두 교수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까지 다 했어요. 제가 말씀 잠깐 예,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의 핵보유 인정 이런 부분은 이 NPT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NPT 체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이제 문제고, 저도 그 포린 어페어즈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과연 미국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신뢰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도 나오고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NPT 그 핵 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자, 공식 그럼 입장은 내가 저걸 하고 있지 물어보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유럽의 핵 공유 협정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한 것은 핵 확산 금지조약 위반이 그거는 됩니까? 유럽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 핵 보유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럼 북한은 그럼 핵 보유를 사실상 핵탄두가 60개, 80개, 100개를 해버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린 북한은 핵 것처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더 위험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주면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막 치닫겠죠. 그러면 서로 핵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군축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데,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자, 종전선언이니 뭐니 여러 가지 내가 다시 한번 문제점이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잘 모르죠. 그때 말씀을 네, 하셔서 내가 말씀을 잘 몰랐는데 그때 공부했죠. 한번 말씀을 하셔서 파이로 프로세싱 이 기술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네. 거의 특허 단계에 들어왔어요. 상당한 기술까지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네.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98%까지 가득 찬 네네. 그 폐연료봉 기술도 지금 해소가 돼요. 그걸 묻지 않고 재처리하면 훨씬 그게 이제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아마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곧 아마 실용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주든지 그거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나토식 핵 공유했다고 해서 그건 미국의 핵확산 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미국의 핵이니까는 안 미국이 해준다.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네. 세계의 핵 질서를 사실상 지금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이 외교로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봐도.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고 그것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 수단이 어디 있어요? 외교적인 수단? 안 그러면 핵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핵 공유나 여기 한반도 우리 저 남한 뭐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데 핵을 배치를 했다 치죠. 91년도 미국에게. 이전에는 핵 배치가 돼 물론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예.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이 핵 개발을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도 안 하겠다고 빼면서 비핵화로 하고 예. 안보리 제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경제 제재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정권 안보를 가지면서 경제 제재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는 앉아서 모든 핵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데 세계의 핵 질서는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핵을 미국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 본토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ICBM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하고 북한은 바로 미국을 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아직은 그러면 뭐- 미국으로서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외교적 수단으로 지난 30년간 해도 안 되고 군사적 수단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94년도 북폭할 때 우리가 말렸잖아요. YS가 북폭 못하게. 그때 북폭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핵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3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계속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그게 5천만 국민의,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대통령의 태도인가 이 말이에요. 네, 홍 후보님 정책은- 바른 후보께도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입장하고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우리 국방위원에 계셨던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찰 위성이 키홀이라고 해상도가 5cm까지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사 위성이나 이게 해상도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한미의 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전자 이 정보 협력이 중요한 때인데 한때 이게 전자 정보가 딱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하고 한미 전자 정보 협정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잘 여기에 안 대해서 되고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북한이 이 이동식 발사대나 핵무기나 미사일을 옮기는 거를 24시간 파악하고 있다가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밀을 보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미국하고 이야기해서 저거 때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핵공유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핵공유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감시하는데 우리 자체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이 위태로우면 우리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 상태죠. 보이죠. 그래 네, 한미 그 거기까지- 정보 공유 협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그 핵무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집요하게 그 대책을 구하시는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나중에 또 그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대포동이라든지 뭐 노고단이라든지 뭐 이런데 노고단이 아니죠. 이제 그런 쪽에 그 무수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의 삶이 약탈당하는 게 아니라 유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가 되는 속에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앞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천하에 뭐 누굽니까? 뭐 박철원 뭐 이제 이 뭐 정덕진입니까? 천하에 이 대한민국의 그 깨끗한 손 운동을 선도하셨던 홍준표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량 살상 무기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조사해 봐야죠.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온 그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거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임은 배임보다 지금 유동규가 배임으로 지금 돼 있죠. 저 압수영장이 나와 있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도 그 뇌물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공범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배임이고요. 그리고 저 김진태 그 옛날 우리 검사가 국고 손실죄. 그렇죠. 이게 더 센 형이고 요건도 뭐 고인이 뭐니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철저히 막는 국고 손실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건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할 가능한데 것 같습니까? 가장 성남시장으로서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뇌물죄가 되려면 본인이 받는 거를 뭐 무슨 비디오를 CCTV를 찍어 놓은 게 있든지 뭐 계좌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영악하고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 같으면 벌써 밝혔을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경찰이 하는 거는 아니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수상한 자금이라고 정보를 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무혐의 해가지고 5개월 동안 뭉개고 지금 검찰도 수사 안 하다가 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하고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제발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저 핸드폰도 지난번 한동훈 검사 잡으러 갈 때는 그 몸 덮치면서 핸드폰 잡으려고 이종 격투기까지 하던 그 검찰이 이번에는 그 유동규가 오피스텔에 누워있다가 창문 열고 밖으로 토프한 선수처럼 던지는데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우주 밖으로 지금도 핸드폰이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검찰이 하는 수사. 그 경찰이 그거 찾았잖아요. 경찰이 찾았죠. 예? 경찰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선 전이냐 후냐. 대선 전이면 후보를 사퇴하고 가는 거고요. 대선에 혹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뭐 현직 대통령은 뭐 내후 외환 죄를 빼고는 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촛불로 끌어내린 그런 국민인데 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이재명 그 지사가 자기는 유능하다, 추진력 있다, 약자 편이다, 그리고 서민 편이다. 근데 이번에 토지 수용은 공공이 가서 4천억 차익을 남기고 임대 아파트는 다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영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없애가지고 분양들을 7, 8억에 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1조 2천억짜리 공사를 한 아파트가 실제 분양한 총액은 5조 안팎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 약자 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을 자기가 오히려 스카웃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자기 행동대장 유동규를 앞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걸 하고 대신 자기만 쏙 빠지고 도둑떼들이 이것을 어떤 자금의 이 센터로 쓴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되면 자, 뇌물이나 배임이나 국고 손실이 증명이 안 되면 천하에 자기 측근들한테 속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도장 찍고 그리고 자기가 브리핑한 그 자료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인한 수익 배분표가 이게 공공과 민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천하에 무능한 벌거벗은 무능한 성남 제국의 임금님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인 심판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이재명 지사 보고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변명하거나 반박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되죠. 요즘 뭐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이상한 판례 나왔잖아요. 예? 적극적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게 권순일 해가지고 이게 저게 50억짜리 쿠폰을 주고 산 건지 아닌지 그렇죠. 의심되는 바로 그 판결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소극적 거짓말 내지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굴릴지 모르지만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제가 고발하든지 우리 후보가 공동으로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 모든 것에 이제 원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 원래 이게 무효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선 계산하면 득표율 계산하면 무효표는 따로 계산을 하고 그걸 전부 통칭해서 후보자 득표율을 계산하는데 민주당이 특이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표가 원래 있었던 표가 없었던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 그 변호인 하실 난 생각 그래 있으세요? 봅니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낙연 변호인 저랑 같이 하십시오. 아니 그건 안 해요. 네네. 안 하는데. 다음으로 오늘 토론 중에 미처 못하신 말이 있거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부터 네. 네, 30초입니다. 10초. 오늘 호남권 TV 토론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전북 부안이 제 처갑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부안 예산을 돌봐준 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 좀 예쁘게 봐주시고 홍준표가 지난 4년간 철저하게 대통령 될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이 나라 잘 만들겠습니다.